밥 한 공기 먹을 때 그 안에 그 쌀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몇 개 정도 될까요? 어, 5천 개? 5천 개. 사실 그거를 일일이 뭐 세어볼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그럴 만한 시간도 사실 없어서 그거를 뭐 세본 사람도 없었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갑자기 든 질문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인들이 보통 한 끼에 종이컵으로 따지면 한 3분의 2 정도 분량을 먹는데요. 그 3분의 2 정도면은 한 120g 정도? 120에서 한 150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종이컵 한 3분의 2 정도에 담겨 있는 벽시가 얼마나 될까 이제 세어보고 싶은 거죠. 아마도 그 수백 개는 당연히 넘을 거고 수천 개는 넘지 않을까. 수만 개까지 되는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음, 우리가 매일 식사를 할 때마다 밥알 하나하나가 벽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씨앗 수천 개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씨앗 수천 개를 먹으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씨앗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전기를 얻는다라는 것이 좀 놀랍지 않나요? 씨앗 하나에 우주가 들어있다라는 노랫말이 있어요. 들어보신 분 있을 텐데요. 가수 홍순가님이 이제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세상을 떠난 우리 지인이기도 한데 신현정님이 곡을 붙인 쌀 한 톨의 무게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쌀 한 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잰다. 바람과 천둥과 비와 햇살과 외로운 별빛도 그 안에 스쳤네. 농부의 새벽도 그 안에 숨었네. 나락 한 알에 우주가 들었네. 우리가 밥 한 공기를 먹는다는 것은 봄, 여름, 가을을 보내며 땅과 하늘의 기운을 담은 씨앗을 먹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주를 내 몸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닐까요? 저는 요즘 정말 그 날마다 이 씨앗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만나고 있어요. 저희 집에 화분에다가 파를 옮겨 심었어요. 근데 그 파를 몇 번 못 먹었는데 금방 꽃이 피고 열매가 맺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팥꽃 보셨나요? 뭐 이렇게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어, 이쁩니다. 꽃인 만큼. 어, 근데 파, 그 파를 화분에 심은 그 파를 열매가 맺혔는데 저희가 이 창문 바깥에다가 이렇게 바깥에 두어가지고 비바람이 많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들이 뭐 한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며칠 전에 빙그레랑 같이 그 팥씨앗을 받았어요. 그 세네 뿌리에서 수십 개의 씨앗을 얻었습니다. 또 어제는 제가 토요일 날마다 그 광교에서 토종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 이병욱님은 영암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럴 만한 땅이 없어서 일단 농사를 배우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지난 겨울 동안 버텨준 배추 씨앗을 받았어요. 근데 정말 단 10포기 정도예요. 거기에서 씨를 받았는데 한 키의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오 정말 뭐 수천 개가 아니죠. 그거는 정말 수만 개 정도의 씨앗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 씨앗의 놀라운 그 풍성함과 그리고 이 다양한 그 씨앗들의 모습. 그러니까 콩에도요, 씨앗 종류가 몇 개나 있을까요? 콩도 한 4천 개 정도의 우리나라에만 한 4천 개 종류의 그 콩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씨앗의 그 풍성함과 다양함에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 씨앗과 그리고 그 성장의 모습으로 비유를 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저한테는 그래서 더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는 쓸모가 많은 식물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야상에서 자라는 잡초예요. 그러니까 겨자 나무라기보다는 겨자 풀에 가깝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겨자 씨를 땅에 심었다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누가복음에서는 이 겨자 씨를 구체적으로 정원, 채소밭에 뿌렸다라고 언급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정결법을 지키잖아요. 그 정결법에는 어떤 정결법이 있냐면, 두 종류의 씨앗을 같은 밭에 뿌려서 이종교배되는 것을 막아야 해요. 그거는 생명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결법으로 금지를 합니다. 근데 그런 유대 사회에서 정원, 다른 꽃이 피고 있고 다른 작물이 자라고 있는 그 밭에다가 겨자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르게 얘기하면 어, 여러분 이 겨자가 되게 유익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잡초인데 밭에 뿌리지 않는 건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어, 간과 신장에 좋고 또 항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 질경이를 밭에다 뿌리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저희가 질경이를 키우진 않잖아요.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레바논에 있는 거대한 백항목처럼 성장하고 그 가지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리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어 보이고 버려진 것들이 사랑과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작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힘없는 어린이들과 약자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 삶의 뿌리가 뽑힌 난민들, 이주 노동자들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겨자씨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거대한 생명의 빛과 우주의 신비가 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정말 하루하루가 놀라운 기적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먹음으로 오늘 하루의 생명을 이어가고, 또 우리 스스로가 생명의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번져나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겨자씨가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나와 그리고 여기 함께 있는 우리를 통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인과에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그 결과가 보장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염려나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과 성공에 대한 유혹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거대한 백향목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풀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사랑과 평화,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어요. 아까 예배 서두에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와 같은 분들에게 정말 저런 일이 가능할까 싶은 작은 사랑의 나눔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그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특히 오늘은 그 난민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말 삶과 시간과 열정들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우리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라는 그 단체의 김영환님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음, 이 시간 아까 기도할 때도 말했던 것처럼 우리 물론 우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도 좀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정확하게 그 어떤 이야기와 정보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환 님이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라는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김영아라고 하고요. 저 단체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저희가 영어로 MAP, 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난민분들이 영어는 다 할 줄 알고 맵 하면 알기 쉽겠지? 그냥 다 지도는 알겠지? 그래도 국경을 건넌 사람들인데 라고 생각하고 맵 하면 다 알 거라 생각했지만 모두가 영어를 알 거라 생각하는 건 저의 착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난민들이 저희 단체에 연락을 하지만 단체 이름을 말하지 못하고 발음하지 못한 채로 저희한테 연락을 하고 또 저희가 어,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라고 이렇게 이름을 단체인지 뭔지 캐치프레이즈인지 모르게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들이 한국 분들은 되게 어려워하세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이 단체 이름을 짓게 됐냐면 그냥 고민을 담았던 것 같아요. 저랑 이 단체를 같이 만든 친구는 2013년에 인턴으로 이제 상근처럼 어떤 단체, 난민 지원 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었고, 난민 지위 신청을 하는 분들의 법률 지원과 그리고 그 당시 그해 난민법이 국내법으로 시행이 되는 해였어요. 그래서 난민 지원 단체가 당시에 굉장히 소수였는데 어쨌든 이 단체들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난민이 한국에도 있다. 난민법이 시행이 되는데 아직도 국민들에게 한국에 난민이 있답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런 문화 행사를 이제 준비하고 하는 거를 같이 일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인상은 아직 한국에서 난민이 있는지도 모르고 난민이 누군지도 모르고 난민들이 너무 소수예요. 수가 너무 적고 네 그렇다는 걸 느꼈고 그리고 이제 올해 곧 있으면 6월 20일 일주일 뒤가 난민의 날인데요. 다음 주 일요일이 난민의 날이에요. 네, 이게 세계 난민 날인데 올해가 21년, 20주년 혹은 21년, 21주년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난민들과 난민들을 이제 받아들인 어떤 사회가 어쨌든 난민들의 용기 그리고 난민들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사회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축하하는 날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냥 2013년 6월 20일 행사를 이제 준비를 할 때 2013년 7월 1일이 난민법이 시행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앞두고 저희가 이제 시민들과 국민들 향해서 한국에 난민이 있습니다를 외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제가 광화문광장에 거의 1000명 이상이 온 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 난민분들은 광장에 나오질 못하셨어요. 그 이유는 행사를 하면은 언론들이 올 건데 언론이 오면은 자신을 찍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변이 노출된다라는 것들이 부담스러워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시민단체에서는 난민 없는 난민의 날 행사가 뭐냐 라는 게 있었고 섭외를 하느라고 와달라. 와서 뭐 머리 닦는 프로그램을 좀 진행해 주시면 안 돼, 동참해 주시면 안 되냐, 뭐 선언문 같은 걸 같이 낭독해 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이제 졸라야 하는 상황이었고, 언론이 오시면 여기 이 광화문 광장에 있는 외국인이 다 난민이 아닙니다. 외국인으로 보인다고 해서 난민이라고 착각하고 찍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알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도 그날 행사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부터 그냥 노년층까지 일반 시민분들까지 그냥 다 오셨었고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고 여러 밴드들이 와가지고 한국 밴드들, 이주민 밴드, 난민 예술 하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연주도 하고
너무 즐거운 날이었고 난민들이 직접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저희가 어쨌든 간접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그 행사에 녹여내려고 했었고 뭐 어떤 예, 뭐 점들의 이야기 잔치 막 이런 식으로 난민을 점으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그 후로 지금 저희가 그게 저의 활동 연차랑 똑같거든요. 그 세계 난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제가 이제 올해 또 세계 난민의 날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매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난민을 시민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어떻게 난민을 동참시킬까 이 고민을 매년 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서 난민에 대한 난민 이슈가 굉장히 정말 아무도 관심 없는 이슈였다가 갑자기 너무나 뜨거운 감자, 거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그런 이슈가 되었다가 다시 관심이 없는 주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단체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단체에 있을 때 난민 법률 조력하고 이런 대중 행사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한계가 난민이 이렇게 광장에도 세계 난민 날인데도 광장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끝나고 뒤풀이 때 저희한테 연락해서 수고했다라고 전화를 해주는 정도였는데 그게 왜 그럴까? 왜 이들은 나오지 못하고 숨어야 할까? 또 언론들은 왜 세계 난민날만 되면은 그때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 난민을 보호하고 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난민들이 한국 생활에 무엇이 어려운지 그때만 취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언론을 보면은 그 난민들이 계속 취약한 존재, 도움이 필요한 존재, 정부한테도 부담스러운 존재 이렇게 계속 취재가 되고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난민들이 왜 왔는지는 안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도.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난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만 물어보고 난민들과 시민이 진짜 만나는 행사를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매달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런데 맨날 나오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어떤 한국 음식을 좋아합니까? 한국에 와서 어떤 점이 힘듭니까? 예요. 그런데 왜 왔는지는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난민들이 왜 왔는지를 물어보지 않아서 우리가 부족해서 난민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자원이나 어떤 가치, 그다음에 능력을 가져오는지를 알 길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고, 네. 그리고 한국에 와서도 우리가 난민 계속 있다고는 하는데 만나기 진짜 어려워요. 아마 만나셨을 수도 있는데 이마에 난민이라고 쓰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지하철 1호선, 4호선, 5호선, 지하철 모든 선을 다 타고 다닙니다. 근데 거기 있는 외국인은 우리가 난민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난민 잘 모르고 학교나 직장 그리고 종교 공동체에서 난민들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과 시민들을 만날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난민들은 막연한 단어, 이미지이고 그 단어와 이미지 하나하나 몇 가지 이미지 갖고 계시겠지만 그 이미지와 단어 안에 저희 나라에는 거의 약 3만 명의 난민이 있다고 추산이 돼요. 3만 명의 얼굴과 그리고 전 세계에는 지금 8천만 명이 있어요. 8천만 명의 얼굴이 한 단어와 몇 가지 이미지로 들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난민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나오게 하냐. 그러면 이분들을 다른 면을 저희가 부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랑 이 단체를 만든 제 동료는 처음에 잠시만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들이 가진 좀 자산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저희도 크게 다르지 않게 자산이라고 하면 그들이 가진 언어, 역사, 문화 이런 거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잠깐만요. 저희 이렇게 했어요. 이 사진 안에 저랑 이 맵을 만든 동료가 있어요. 이 사진은 김포에 있는 난민 공동체예요. 현재 거의 150명 가량이 한 동네에 살고 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몽골계 소수 민족이고 불교를 많이 믿고 그 안에 또 기독교, 애니미즘,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분들이 있는데 몽골 계통이라는 게 공통점이에요. 여러 소수 민족이 모여가지고 또 소수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네, 이제 박해를 받아서 김포에 정착을 한 95년부터 1995년부터 정착을 해서 한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공동체가 매년 하는 게 있는데, 매년 4월에 김포의 동네 사람들이랑 김포의 뭐 시의원님들, 김포의 여러 기관, 뭐 종교, 네, 이런 공동체, 불교, 뭐 교회 다 같이 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의 새해 명절에 축제를 해요. 그때 또 고국의 상황에도 알려주시고 이런 뭐 축제도 하고, 이제는 아이들이 꼬맹이들이 자라가지고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공동체는 한국에서 미얀마 난민 공동체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왔고, 최초로 난민을 인정받은 공동체를 1세대인 거죠. 난민 1세대고 지금 난민 2세대까지 이루어서 살고 있고, 아주 정착을 잘한 모범 사례라고 꼽히는, 아마 아시아에서도 정착을 잘한 사례로 꼽히는 공동체예요. 근데 이 공동체가 고민이 많긴 해요. 어떻게 우리 한국에 정착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한국인의 정체성과 또 자신의 방글라데시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같이 알려주면서 정착을 시킬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공동체고, 저희가 이 공동체가 계속 지역사회랑 관계를 맺는 거를 노력을 엄청 하고 저희한테 같이 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가서 패션쇼를 기획하고 춤을 추고,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 포럼, 이런 난민 공동체는 이미 전 세계로 흩어져 있거든요. 한국의 이산 역사랑 너무 비슷해요. 한국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 6위거든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네,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많이 다시 디아스포라가 된 거죠. 6위인데 이 나라 민족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들 공동체를 다시 다 연결해서 한국에 초대를 해가지고 저희가 디아스포라 포럼을 김포시 지원을 받아서 하기도 하고, 그럼 저희 단체는 그걸 다 이제 번역하고 책자 만드는 거를 줘가지고 통역을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난민의 자산은 이런 거였어요. 이들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이 세상에 이런 소수 민족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문화와 역사가 있네? 이걸 우리한테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권, 정치적 박해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해줄 때 한국인의 눈을 다른 나라로 다른 외부의 세계로 이렇게 창문을 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저는 국제정치랑 국제관계 이런 걸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동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 알고 있는 저를 전 세계로 연결시켜준 사람 생각이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많이 해줘야겠다라는 걸 생각해서 저희가 그런 활동을 되게 많이 해서요. 저희가 인종차별 의 날이라든지 문화 다양성의 날이라든지 세계의 날이라든지 세계 인권의 날이라든지 난민 날이라든지 어떻게든 기회만 되면 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에 또 난민들이 이때까지 참여하지 못했던 결혼 이주 여성, 그리고 이주 노동자들의 주축이 되었던 이런 세계 인종차별 철폐 날, 이런 행사에도 이제 난민도 참여하게 됐어요. 난민이 참여하게 된 지 얼마 안 돼요. 2018년부터예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가 가서 또 통번역을 진행해 드리고 섭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렇게 세계 난민의 날에 난민들이 하는 행사에 제가 계속 난민 공동체를 찾아가서 우리 같이 합시다라고 계속 해서 몇 년 동안 계속 이런 걸 해서 이것도 2018년이에요. 여러분 2018년 하면 제주 예멘 난민 생각하실 건데 그 같은 해입니다. 6월에. 아주 그 이슈가 뜨거웠을 때이고, 이거는 서울역 앞에 있는 그 서울로라고, 네, 70년대부터 만들어졌던 그 다리 있잖아요. 고가도로 가지고 공원이 됐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행진을 평화행진처럼 하는 거예요. 공동체별로, 난민 공동체별로. 그리고 여기 참여했던 난민 공동체들이 이렇게 같이 마지막 끝나고 사진을 찍었는데 거의 200명이 넘게 오셨어요. 안산, 의정부, 김포, 그다음에 서울, 인천 이렇게 오셨고,
네. 그리고 같은 나라 사람들이라도 여러 지역 흩어져 계시잖아요.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모여서 하고, 이때 이분들이 이렇게 다른 난민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고 도시락을 먹고 같이 걷고 같이 서로의 부스를 막 참여하고 이러는 게 처음이었어요. 2018년에. 네. 그런데 이제 2019년부터는 저희가 2019년에는 영화관에서 또 이렇게 작게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했었고, 작년부터는 다시 이걸 못하는, 예,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공동체들이 이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다는 거는 공동체들도 자조적인 조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준모 이렇게 20년 넘게 산 준모 공동체처럼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도 파키스탄 사람들도, 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한국 사람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나온 거가 이제인 거예요. 이제까지 공동체가 있어도 우리랑 안 어울렸던 거죠. 어울릴 필요가 없고. 네, 그런데 이제 같이 나오기 시작한 게 공교롭게도 2018년이에요. 그런데 2018년에 국민들이 다 돌아섰죠. 돌아섰다기보다는 이제 알게 됐는데 첫 인상이 안 좋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을 하기를 난민이 가시화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었고, 난민들이 눈에 보이니까 생기는 문제가 생겼는데, 전에 없을 때는 너무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문제였는데, 그래서 오히려 나았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시화되었어요. 이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주민을 만나도 이 사람들이 난민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하고, 어, 난민들이 몰라가지고 어떤 프로그램 이런 것들 아예 어떤 뭐 지역에 이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든지 이주민 지원 센터들, 그리고 뭐 이주민들을 지원한 사목하시는 그런 이제 교육 공동체도 난민이 있네? 우리 지역에 난민이 있지 않아? 라고 이제 눈을 뜨시고 적극적으로 이제 찾기도 하시고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시기도 하시고, 새로 아예 뭐 단체가 만들어지고 난민지 거주하는 지역에 단체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뭐 이래요. 이런 상황이지만 또 이제 병원에서도 우리 병원에 난민이 올 수 있겠네. 그리고 이주민 대상으로 하는 무료 뭐 이런 건강 클리닉 같은 게 일요일마다 교회나 성당에서 이렇게 열리는 데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때까지 난민이 있다는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난민일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되게 좋은 건데, 하지만 이런 이제 언론에 비치는 난민이라든지 어, 이제 다문화나 이주민 이런 것들에 우려를 표하시는 단체들이 난민을 이제 타깃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정부나 시민사회 단체가 난민 관련 보호 조치를 취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반대 여론이 있다, 국민이 반대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 이제 팔짱을 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같은 해 2018년도에 이 6월에 세계 난민날이 끝나고 이렇게 저희 축제적인 분위기를 했는데, 제주도 예멘 이것 때문에 정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어요. 난민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그것들 반대하는, 난민 반대를 반대하는 시위가 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에서 온 그 아랍의 봄, 네, 그 민주주의 혁명을 했던 그 세대들이 다 이제 아랍의 봄 혁명에 실패를 하고 한국에 정치 난민들이 비슷한 시기에 입국을 했어요. 근데 그 난민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보고 공포에 질리게 된 거예요. 일단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은 거예요. 자신들은 진짜 자기들 정치 난민이고 이런 난민들이 지금 한국에만 온 게 아니라 가까이 유럽으로 많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아프리카에 도망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서방으로도 도망을 가는데, 우연히 한국에 문이 열려서 오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국을 타겟해서 오진 않지만 왔는데, 여기서 그래도 뭐 인권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이고, 그리고 이렇게 아시아에서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했고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뭔가 이제 K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와서 막상 와서 보니까 난민 신청을 했는데 2년, 3년 동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동안은 아무런 권리가 없이 그냥 생존해야 되는데
어, 이 이제 모든 난민들이 엘리트이거나 정치 운동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의 서울의 봄이나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기를 알겠지만 다 뭐 엘리트들만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시민분들, 종교 지도자분들, 심지어 공장 근로자분들, 뭐 슈퍼 아줌마들 다 운동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분들도 마찬가지긴 해요. 하지만 그래도 고학력층이라든지 활동가 중심이 많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일을 해본 사람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일단 혼자 살아남아야 되는데 이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 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를 구하러 가면 공장만 연결을 해주고 공장에서 산재를 당하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 난민 심사 받기도 전에 산재를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포에 질려서 이제 공장에서 나오는 분들이 생기고 실제로 여기 산재 피해자도 앉아 계신 이 사진에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데 이제 보니까 너무나 실형을 뭐 몇십 년 받고 저는 200년 넘게 실형을 받은 분도 봤어요. 예, 이 사람한테 다 구형을 해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도 불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야 이거 안 되자 3년을 기다렸는데 난민 인정을 안 해주네?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런데 우리 여권은 곧 만료될 텐데 우리나라 대사관이 우리 여권을 새로 만들어주지 않을 건데 그럼 우리는 한국에서 국적이 없어진 채로 난민 인정도 못 받고 이제 갇히게 된다. 이런 공포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출입국 사무소에서 아랍어로 난민 시위 심사를 받은 인터뷰를 받으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작 사건이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벌러 왔냐 막 이런 식으로 질문을 물어보고 네, 돈 벌러 왔다라는 그것들이 같은 대사가 계속 복붙으로 여러 난민 심사에 들어간 거예요. 문서에. 근데 실제로 그런 인터뷰가 벌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발견이 되어서 이거를 난민들이 발견을 먼저 한 거 해서 이거를 먼저 이렇게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 난민과에 네, 밝혀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거는 이제 그러면서 정말 그런 조건을 걸고 첫 번째 이런 조작 빨리 심사를 해달라. 두 번째 두 번째 조작 사건에 대해서 빨리 조사를 하고 조사를 해달라. 세 번째 출입국 사무소에서 우리를 인간 대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 라는 거였어요. 이 세 가지가 이걸 가지고 단식 농성에 청와대 앞에서 돌입을 하셨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페이스북에 올려놓고 그래 나 간다. 개개인별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한 사람 광화문 앞에서 한 사람 청와대 앞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각자 하다가 우리 같이 하자 그래서 결국은 효자동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데 시민단체 이런 거 아무도 우리는 모르고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거를 뒤늦게 페이스북에서 알고 달려갔더니 정말 그냥 그냥 땅바닥에 그냥 앉아 있더라고. 아무것도 들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집회 신고만 하고. 그런데 이제 난민 반대하시는 단체들이 이분들을 이제 신상을 털고 SNS로 공격을 하고 실제로 가까운 데서 이제 반대 집회를 주최를 하시고 근데 이제 그래서 저도 그 현장에 찾아가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했어요. 단식 농성을 마무리하기까지 같이 하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제가 많은 생각을 했는데 너무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민법을 만들지 않았던 시절에는 이주 노동자 사이의 틈에 끼어서 정말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고 심지어 강제 출국을 당했어요. 불법 체류자처럼 잡혀서 강제 출국 당해서 자기 나라 돌아가면 위험하니까 미얀마 민주운동가들은 태국에서 다시 도망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한국 시민사회가 우리가 난민협약에 가입을 했는데 국제협약 가입을 했는데 난민법 궁대목으로 만들지 않으면 한국에서 난민들이 추방당하고 있구나 해서 미얀마 사실 운동가들을 지키기 위해 난민법을 만든 것도 있거든요. 더 만들자고. 그래서 난민법을 만들었는데 난민법이 시행될 때 국민들을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 이거 이야기를 해야 돼라고 했던 거였는데 저희가 세계 난민날에만 이런 대중행사를 하니까 2018년에 제주도에 그 몇백 명 잠깐 왔다고 전 세계에서는 이게 웃을 일이어가지고
저희가 450명이 540명이 제주도에 몇 달에 걸쳐서 왔는데 전 국민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이 사실은 외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무슨 소리? 우리나라에는 몇만 명이 오는데, 예, 너네가 지금 560명 가지고 한국이 그렇다고? 근데 이거를 그리고 무슬림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악해 한다고? 우리나라에 다 무역하잖아. 무슬림 국가에 다 무역 엄청 많이 하고 K 다 팔잖아.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상황인 거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근데 또 그런 상황이 저희가 지금 제가 제네바에 가서 방콕에 가서 다른 나라 단체들과 유엔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대답을 들은 거고 같은 해 2018년 6월에 그리고 이 난민들은 이렇게 이제 도저히 못 버티겠다. 이거 심사 제대로 하지 않는다. 조작도 심지어 있고 예, 특정 종교나 아니면 특정 국가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으로 이거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제기를 했을 때도 저희가 뒤늦게 가서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때 여기 단체 사진 보시면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다 난민 지원 단체가 아닙니다. 다 다른 운동하시는 분들이고 예, 그 반도체 반올림도 오셨고요. 네, 뭐 종교조도 오시고 이주노동족도 오시고 정말 수많은 분야에서 오셨었어요. 방문하시고 그러면서 또 그런 지금 단식 농성 뭐 투쟁하시는 분들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오셨었어요. 이렇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단식 농성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아냐. 당신들도 자신들의 나라에서 감옥에서 단식 투쟁하고 예, 광장에서 시위를 하고 학살 받았던 것들을 다 봤던 것들이겠지만 한국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면서 연대를 펴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제가 이제 겪으면서 우리가 너무 난민 수가 적기 때문에 3만이면 적은 거래요. 왜냐하면 전체 이주민이 120만 명이 장기 체류자가 120만 명이 넘거든요. 네, 그리고 전체 외국인이 200만 명이 넘는데 장기 체류자가 120만 명이 넘고 그다음에 난민이 근데 여기 3만 명밖에 안 되니까 통계를 내면 기타에 들어가요. 기타에 들어가고 거기에 난민 인정자 이런 게 분리되지도 않고 기타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 지금 탈북민 수랑 비슷해요. 3만 명이. 네, 비슷한데 너무 적은 수이고 이제 국민이 아니기도 하고 이제 국이 바로 뭐 노동자로 쓰려고 데려온 사람들이거나 이제 한국인을 재생산하는 어떤 그런 모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 지금 이주민 중에 가장 네,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유태인이어서 난민이 된 한나 아렌트라던가 이제 이런 철학자는 지구의 쓰레기라고 표를 했대요. 난민 보고. 네. 그리고 이제 난민이 이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있어야 국적이 있어야 인권을 누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이잖아요. 이 지금 국제사회가 국적이 없는 순간 그냥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왜냐하면 다큐멘트가 없으니까 여건이 없으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인간이 되고 사실 인신매매가 되고 뭐 없어져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여서 근데 난민이 되는 순간 더욱더 오히려 보면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난민으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제 국제보호 이렇게 도와달라고 망명을 요청하면 거기서 더 다시 인간 쓰레기 대우를 받는다라고 이미 인류가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국제난민 협약이라는 걸 만들고 이제 세계인권선언에 14조에 누구든 다른 나라에 가서 비호를 구할 권리가 있고 15조에 누구든 국적을 박탈해서도 안 되고 왜냐면 유태인들이 독일에서 국적이 박탈되면서 다 인권 침해를 당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도 로힝야 민족이 국적을 박탈시키면서 학살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국적을 아무도 박탈시켜서는 안 되고 그 말은 다시 보호를 위해서는 국적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협약, 국가끼리 조약이 난민협약이에요. 그 정도로 난민이라는 존재는 인류가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한 거고, 지금 8천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19년 말의 통계예요. 그럼 2020년에 조금 늘었거나 했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전 세계 인구로 따지면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별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수로 국가를 만들면요. 인구 수대로 국가를 이렇게 나열을 하면요. 20위가 돼요. 영국 다음으로 제일 큰 나라가 돼요. 국민 수로. 그리고 태국보다 더 큰 국가가 돼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만약에 나라를 따로 만들려고 했다면 나라 만들고도 남은.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목소리는 자기들을 보호할 국가가 없기 때문에 대변을 해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난민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자기를 보호해주는 국가에 가서 내면 이제 미움털 박히면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기가 힘든 상황이고 국제사회에서도 난민들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표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셈되지 않은 목소리인 게 분명합니다. 아무도 카운트하지 않는 거고 지금 뭐 국제사회나 코로나나 이제 모든 것에서 어느 누구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 누구를 남겨두는 순간 우리 사회가 사회랑 국제사회가 안전하지 못하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네 여전히 이제 세워지지 않는 인구인 거죠. 작년에 코로나 터졌을 때 3월 5일에 저녁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공적 마스크 배분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때 김준표 목사님께서 제 전화를 받았었어요. 같이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우리가 네 네. 우리나라의 마스크 그 대분에도 이제 난민뿐만 아니라 이주민 다 빠졌어요. 네, 네, 빠졌고 보험이 있는 분들만 됐는데 보험이 있는 난민 같은 경우는 보험을 그 당시에 다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3만 명 중에 갖고 있는 사람이 2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2천 명도 보험료를 많이 못 냈으면 한국 사람들과 다르게 보험료를 못 내면 아예 못 받아요. 이런 거를. 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네.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들이 직장을 가지고 세금을 냈느냐 안 냈느냐 국민보험을 가지고 그 보험료를 냈느냐 안 냈느냐랑 상관없이 제외됐어요. 예, 당구장 표시 외국인 제외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고 아주 일부 도시가 네 난민 인정자만 주겠다. 이제 이런 서울시만 그랬는데 이러면 인정자만 주겠다라고 했지만 이제 동사무소에 가면 모르는 거죠. 네. 예, 이게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백신 같은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예, 제가 이제 기대를 해봐요.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인 건데 작년에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바로 화살이 이렇게 돌렸어요. 마치 2018년 때처럼 외국인이 먼저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외국인이 퍼뜨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론과 국가도. 예. 그런데 그래서 혐오 사건도 많이 터졌어요,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고 사실 내국민 사이에서 막 터졌어요. 그런데 이 집단 이런 방역을 강화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 네, 그리고 작은 집에서 같이 여러 명이 모여서 살 수밖에 없는 그냥 가난한 난민들. 집들 어떤 데 가면은 닭장촌처럼 되어 있어요, 집이. 왜냐면 방을 쪼개가지고 그러니까 빈민 지역에 살잖아요, 보통. 그러면 방을 쪼개서 세를 놓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더 작은 데 살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뭐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포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알바라도 나가서 일을 하려면 애들은 자기들 서로 맡겨서 키워줘야 되고, 네, 이제 서로 이러다 보니까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공장에서는 밀집되고 24시간 공장이 가동되고 있으니까 방역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작년은 어떻게든 괜찮았는데 이제 올해 초에 이주민들에서 이제 코로나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이 터졌어요. 항상 뒤늦게 우리가 이제 또 배제를 하니까 결국은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왔고 이런 부메랑을 우리가 이제 교훈을 받아들이면 좋은데 쉽게 또 바로 이제 네, 다른 식으로 좀 대우를 하는 네, 좀 그런 또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길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한국에서의 예, 난민의 맥락이고 이 코로나 때 난민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셨냐면 일단은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꼈죠. 20년을 살든
이제 임시 20년 사신 분들은 귀하신 분들도 있어요. 귀하시고 이제 외국인 이름 가지고 있으면 차별받는다고 한국 이름으로 다 바꾸세요. 슬프게도.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은 아직 외국인 외모이기 때문에 정확한 한국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외국인 대우를 받으면서 차별을 받는 상황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아직 난민 신청자라거나 이제 뭐 시리아나 예멘, 이집트에서 오신 아랍계 계통 분들 같은 분들, 한국이 잘 인정해주지 않는 이런 난민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구나 우리가 라고 하면서 한국을 탈출하는 다른 엑소더스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시국에도 심지어 다른 나라로 가야겠구나 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가려고 하지만 온 전 세계가 막혔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한국에 들어왔기 때문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난민들이 있는 반면에, 이런 오랫동안 사신 난민들은 우리가 그래도 여기서 오래 살았고,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우리 애들도 학교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슬프긴 하지만 이때 더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기회다. 한국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래가지고 피가 부족하다고 작년에 많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헌혈 캠페인을 하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공동체, 아프리카 공동체들은 주말마다 모여서 헌혈을 하러 갔었어요. 그리고 이거 준모 공동체들은 자신들이 축제를 이제 못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할 비용들을 다 모아서 적십자에 기부를 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관련 위기 가정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난민 가정 지원하는 사업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적십자에 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마스크를 못 받는 난민들인데도 이제 재봉틀을 하는 난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재봉틀을 한 두세 개를 다른 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예쁜 막 이렇게 컵 받침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소소하게 자기들 소득을 만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마스크를 이제 만들어서,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자신들 지역에 있는 동두천이라든지 의정부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 노약자 분들에게 전달하고 이제 막 이런 거를 하시고,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렇게 많은 난민 공동체들과 저희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난민 공동체 가까이 가서 단체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그 공동체들만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하지는 않고, 지금 예전에는 성남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 중구에 작은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에 있는 난민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소식을 줍니다. 그래서 난민 공동체도 속하지 못하는 난민들도 있어요. 정치적인 노선이 달라서 종교 개종을 해서 성소수자여서 마음의 병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한테 대인 나머지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니면 너무 지역에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살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서 아니면 장애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또 연락을 받고, 그러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언어로 다 소식을 전달해 주는 역할, 상담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일이라든지, 코로나 출입국이 이제 난민들에게 2018년 이후에 난민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2018년 전에는 좀 더 좋게, 좀 더 공정하게 심사하고 빨리 심사를 하고, 그리고 뭐 난민들이 한국 정착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사회적인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계속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됐죠. 논의도 안 되고. 2018년부터는 이제 난민법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국회의원들이 하기도 하고, 난민 신청수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 네, 이제 이런 것들로 가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2018년 이후에는 출입국 사무소 난민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한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법이라든지 출입국 사무 정책, 정보 이런 것들을 계속 뉴스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고, 네, 그래서 난민들이 출입국 사무소 찾아갈 때 자기가 이런 소식을 들고 가서 저 이렇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근거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라고 이제 문의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일은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엄청 문화 행사, 인식 개선 이거 제가 못했던 거 너무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이제 난민들 중에 진짜 시민들을 만나서 자신들의 이야기, 한국에서 삶의 고민,
자기 앞으로의 미래의 꿈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찾았고 2018년까지 난민들이 무서워서 못 나왔었는데 난민들이 2018년을 겪고 이제 안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한테도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이제 난민들을 이제 모여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저희가 3년 동안 3년째 내년에도 할 거고 3년째 난민이 시민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해서 저희가 거의 어디다 사진 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네 난민 사람책 도서관이라고 해서 시민들 직접 만나서 학교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여러 지역까지 저희가 정말 모든 도를 갔어요. 지금 경상남도만 못 갔어요. 제주도도 가고 이렇게 해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고 매년 약간 900명에서 1000명가량을 저희가 시민들 직접 만나서 13명, 15명 난민이 직접 가서 만나고 그러면 또 그걸 하기 저희가 통역인을 모으고 통역을 해서 직접 가서 만나고 수업도 하고 이런 일도 하면서 평상시에 난민 지원하는 일들 정보 주고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동행을 하기도 하고 취약계층은 또 사회복지자원 연결을 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픈 분들은 저희가 정신건강 서비스 이런 것들을 연계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재작년에 김주빈 목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이런 사람책 분들과 김주빈 목사님과 이제 함께하는 청년들과 함께 저희가 제주도에서 같이 평화 캠프를 하면서 저희가 강정, 4.3 이런 것들 이제 또 이런 자연 보호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를 했었고요. 또 작년에는 코로나 대응을 할 때 연락을 또 주셔가지고 또 여러 이런 교회들에서 또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생필품을 처음으로 설탕, 소금, 세제까지 처음으로 모아서 각 가정에 배달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올해 또 다른 일적교회를 이제 하시면서 손잡는 교회를 하시면서 연락을 주셔서 같이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교회 단위로 저희가 후원을 받는 거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그래서 무척 감개무량을 하고 저희가 모든 종교 공동체를 만나요. 만나고 그렇지만 저희가 한 번도 후원해 주세요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고 김주빈 목사님한테도 해달라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케어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 뜻을 같이 이렇게 모아서 해줬다고 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후원뿐만 아니라 더 깊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앞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은 좀 지났지만 혹시 들으시면서 좀 궁금했던 거 있거나 혹시 질문이 있으면 잠깐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건 지금 우리나라에 난민으로 들어오시는 분, 난민의 신분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몇 분 정도인지, 또 그 중에서 실제로 난민의 지위를 받으시는 분이 몇 프로 정도 되시고, 현재 그 난민 지위가 인정받으신 분이 3만 명이라는 얘기인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그 수치만 간단하게 좀 얘기를. 네. 저희가 2001년에 94년부터 난민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근데 최초로 난민이 인정받으신 분이 2001년에 나왔고요. 2000년대 말에 2000년, 8년, 9년 이때 그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가들이라든지 이 방글라데시 이런 소수민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이제 인권단체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난민 보호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난민 신청자를 따지면 이제까지 누적된 게 6만 명이 넘어요. 6만 명이 넘는데 지금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이 3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난민 심사를 이제 법무부가 출입국 사무소, 외국인들의 이제 출입국을 관리하는 청해성에다 난민과를 심사를 두고 이제 하는데 심사를 받으신 분들 중에 난민 인정을 받으신 분들이 몇 명이냐 거의
1101명이에요. 예, 이게 올해 4월까지가 1101명인데, 그리고 이제 이 난민들은 그러니까 정치적인 박해, 뭐 종교 박해, 그다음에 성소수자라든지 여성 박해라는 것들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인종 박해, 예, 뭐 이런 이유가 있는데요. 이런 이유 말고도 이제 뭐 테러리즘이라든지 내전, 그다음에 뭐 예, 이런 다른 좀 더 복잡하고 1951년에 국제사회가 내다보지 못했던 난민 사회 발생 원인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면 이제 한국에서 난민 지위를 안 주고 인도적 체류 지위라고 주거든요. 1년만 지낼 수 있는 비자를 줘요. 그리고 이제 난민과 같은 대우를 못 받고 그냥 살아나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멘 사람들이 대부분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았어요. 여성 할례를 겪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거의 인도적 체류 지위를 받아요.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2,391명이에요. 대부분이 시리아랑 예멘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미얀마들 중에서도 아까 미얀마 정치 난민들 이야기를 했는데, 정치 난민 아니라 정치 난민이긴 하지만 소수민족.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도 그 기독교 소수민족이 되게 많잖아요. 친족, 카렌족, 카친족이 있는데, 예, 이런 친족이 거의 다 인도적 체류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친족도 20년 정도 살았죠, 한국에. 근데 정말 너무 안타깝게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2,391명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지면, 인정받은 사람들만 따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 94년부터 지금까지 보호율이 2.9%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인정률이, 그리고 인도적 체류자까지 하면 9%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난민법이 시행되고 나서 오히려 인정률과 보호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정률이 작년에는 1%대였어요. 네, 아니, 2019년에 1%대였어요. 네, 2020년은 곧 나올 건데, 이제 곧 기록이 나올 건데, 그래서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네, 이제 갇히게 되신 분들이 있고, 갇히기 전에 다시 탈출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는 지금 최근에 목사님도 아시지만 희샴 같은 친구는 이제 희샴 모르시나? 모를 수도 있겠구나. 네, 어떤 친구는 그래서 막 그럼 탈출을 하면 다른 나라로 가서 더 위험한 길을 통해서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하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아는 보트 피플, 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육로를 통해서 가야 되는, 이제 그러니까 진짜 인신매매단에 의지해서 국경을 건너야 되는 분들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다시 아프리카나 중동 이런 데로 가서 다시 어떻게 도망쳐야 되니까 이제 이런 분들도 네, 있습니다. 그 난민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인정을 받는다는 게 그게 어떤 뭐 혜택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일단 그 자기 나라 국적국의 보호를 못 받는 거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보호를 하겠다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만약에 해외여행을 하시게 될 경우 대한민국 국가가 준 여행증명서, 여권이라고는 안 써 있고 여행증명서라고 써 있어요. 여권이랑 똑같이 생겼는데요. 근데 이거를 외교부가 안 주고 법무부가 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기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는 이제 나갈 수는 있게 돼요. 그리고 그걸 보면 만약에 코로나가 터졌다, 이제 이랬을 때 우리나라로 돌아와야 되면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서 나 난민 인정자고 저 이제 한국을 돌아가고 싶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런 케이스가 없었는데 일본은 안 태워주고 이래가지고 문제 생기고 그랬어요. 작년. 네. 그러고 근데 이제 뭐 다른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 분들은 이런 걸 못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자기들 여권이 체류 기간이 남아 있어서 잠깐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이제 예멘 분들, 이제 뭐 시리아 분들 가족들 많이 살고 있긴 하지만 다 혼자 사는 분들 되게 많은데, 탈출할 때 가족이 다 탈출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가족 중에 가장 탈출하기 유리한 사람이 탈출을 해요. 그럼 보통 남성이고 이제 싱글이고 청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청년이 탈출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서 보고 보내기도 하고 다시 초청을 하기도 하는 거 인정을 받으면. 이제 그런데 자기 배우자랑 미성년 자녀는 초청할 수 있어요. 난민 인정자도.
그러니까 자기가 노부모가 되시고 그 노부모를 모실 사람이 자기밖에 없어도 초청을 못 해요. 한국에서는. 근데 다른 나라는 해주는데 한국은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가족을 만나러 가요. 인도적 체류자나 난민 신청자도.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 지금 예멘 사람들이 남아 있고요. 예를 들면 시리아 사람들도 막 두바이, 말레이시아 이런 데 남아, 이집트 막 가족들이 남아 있고 가족들이 4개 나라에 흩어져, 그러니까 가족이 다 디아스포라가 돼요. 그래서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뭐 미얀마 이런 친 사람들도 못 만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인도적 체류지를 받아서 여권이 없어서 못 만나요. 아예 못 나가서, 예, 못 나가요. 장례식도 못 가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여권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지 뭐 자기 나라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국가, 예를 들면 아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인도에 가가지고 결혼을 하고요. 인도에 가서 가족을 만나고 오고, 이제 미얀마 사람은 태국 가서 만나고 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갈 때 이제 누가 보호해 주느냐 이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난민 인정자는 일단 내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외국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대우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이 보호해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보통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보호할 때는 이거 상호주의거든요. 다른 나라가 한국 국민 보호해주니까 나도 네 나라 국민 보호해준다 이건데, 난민은 그 나라 보호받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제 그냥 당연히 보호해주는 것이다 해서 보호해주는 거여서 취업 허가를 받지 않아도 그냥 자유롭게 취업을 하면 되고, 네, 말발을 뭐 2~3개 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새 다 비정규직이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00명이 넘는 인도적 체류지휘자는 취업 허가를 받아야 돼요. 취업 허가를 받는데 12만 원 수수료를 내야 되고, 예, 취업 허가 고용 계약서를 가져가고, 네, 사업자 등록증 가져가고 12만 원 돈을 내고 2주 뒤에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고용이 어려워지는 건데, 네, 이제 이런 인도 난민 신청자도 이제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고용 허가를 받아야지 일을 할 수 있는데, 고용 허가를 이런 상황이니까 한국이 이제 노동시장에서 최하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는 미등록 체류자, 뭐 언론에서는 이제 불법 체류자라고 뭐 하는데, 이제 그런 자격 없이 한국에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랑 똑같은 대우를 받는 거죠. 네, 가장 착취당하는 노동자 계층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고,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보험은 당연히 가입할 수 있고, 이제 보험 가입하고, 그러면 난민 인정자는 보험 가입하고, 그러면 아이들도 이제 태어나면 이제 똑같이 영유아 건강보험도, 건강검진도 받고, 아동 태어날 때 이제 지원금도 받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유치원에 가면 지원금도 나오고 이제 똑같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인도적 체류자는 다 안 되는 거죠. 모든 게 안 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친족이나 이런 분들은 작년에 막 전화 왔었어요. 아프리카 분들이랑 친족은 아이들이 이미 중학생이고 인도적 체류자로 평생 인도 체류자로만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아이가. 그러니까 매년 1년마다 비자를 갱신하면서 건강보험을 2019년 7월, 9월까지 없이 살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10몇 년을 건강보험 없이 살다가 2019년부터 이제 당연가입 시켜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작년에 학교에서 이런 교육비 지원 이런 거 할 때 이 아이들이 다 제외됐었어요. 네, 이제 이런 일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가정 통지문 보고 충격받아서 이제 오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제가 시민단체 하나 늦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2세가 이제 1세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2세대가 네, 있어서 네, 지금 다 대학 가고 취업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근데 더 많은 아이들이 지금 유치원, 초중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은 아이들이 이게 또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난민 인정자도 심지어 의무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동들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방임되거나 학대당하고 그러면 이제 국가 시스템 다 정비하고 있는데, 이주민 아동들, 난민 아동들 다 빠져 있어요. 네, 이제 그래서 학교를 다 그만두는 아이들이 많아요. 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있어서 네,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말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네. 요거까지 좀 하고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